반갑습니다. 예, 2강을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예, 앞선 시간에는 1강 22번부터 27번까지 했었습니다. 이번 시간에는 28번부터 내문항을 할 예정입니다. 앞선 시간 어땠는지 좀 궁금하지만 그래도 우리가 가야 될 길이 멀기 때문에 빨리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바로 28번 문항을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28번 문항. 자, 그림은 2009년도부터 2011년도 기간 중 A국의 명목 GDP, 실질 GDP, 그리고 1인당 실질 GDP의 추이를 나타내고 있습니다. 자, 이렇게 세 가지에 대한 추이가 이 도표로 나와 있고, 도표를 지금 분석하는 문항입니다. 그리고 우리가 많이 배웠었던 GDP에 대한 개념들을 어느 정도 인식을 해 주셔야 되는 문항입니다. 자, GDP 여러 가지로 여러분들 많이 배웠을 것 같습니다. GDP에 대한 개념, 그 다음에 계산하는 방법, 분석, GNP하고의 관계, 그런 부분들을 많이 배웠을 것인데, 이 문항은 이들에 대한 세 가지 관계들을 지금 비교 분석하는 문항입니다. 자, 그래서 어떤 문항으로 나왔는가를 보려고 했는데 선택지를 보니까 첫 번째부터 GDP 디플레이터가 나와 있습니다. 자, GDP 디플레이터. 아마 우리 거시경제에서 가장 중요한 것이 GDP다. 그리고 GDP의 변화율, 경제성장률, 그리고 경제의 두 마리 토끼라고 할 수 있는 물가, 그리고 실업에 대해서 여러분들이 아마 배웠을 겁니다. 자, 이 중에서 여러분들 물가 지수 일종이라고 할 수 있는 GDP 디플레이터. 자, GDP 디플레이터를 우리가 어떻게 구하는가? 자, 아마 기억이 나셔야 될 것 같은데, 여기 나와 있는 이 두 가지를 이용하시면 됩니다. 자, 실질 GDP, 어떤 기준에 의해 가지고 물가가 상승되지 않고 물가가 반영되지 않은 GDP가 실질 GDP라고 했을 때, 물가가 반영되어 있는 GDP, 명목 GDP입니다. 그리고 항상 기준점이라고 할 수 있는 곱하기 100을 해주십니다. 자, 곱하기 100을 해줬기 때문에 자, 우리가 기준점으로 볼 수 있는 것은 100입니다. 자, 만일 100보다 이 값이 GDP 디플레이터가 더 크다 하게 되면 분모보다 분자가 더 크다는 말입니다. 반대로 100보다 작다는 말은 분모가 분자보다 더 크다는 말입니다. 자, 분모가 분자보다 더 크다는 말은 물가가 하락했다는 말입니다. 반대로 100보다 더 크다라고 할 수 있는 부분은 분모보다 분자가 더 크다는 말인데 물가가 상승했다는 말입니다. 자, 그럼 여기에서 100이라고 할 수 있는 부분들은 2010년도에 우리가 확인을 해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2010년도는 두 부분이 합쳐져 있습니다. 즉 실질 GDP와 명목 GDP가 같다는 말이고, 이때는 값이 100으로 나옵니다. 물가의 변동이 없는 점입니다. 자, 그리고 2009년도부터 2010년도까지는 점선이라고 할 수 있는 실질이 명목보다 더 크죠. 자, 이 말은 분모가 분자보다 더 크다는 말입니다. 자, 값이 100보다 작다는 말입니다. 지금 물가가 하락하고 있다는 말입니다. 자, 이 부분은 물가가 하락하고 있다. 반대로 2010년도부터 2011년도까지는 명목이 실질보다 더 큽니다. 자, 기준점이라고 할 수 있는 분모, 실질보다 비교점이라고 할 수 있는 분자, 명목이 더 큽니다. 자, 이때는 물가가 상승했다는 것을 확인해 볼 수 있습니다. 자, 그럼 주어진 조건에서는 일단은 물가와 실질과 명목과의 관계, 그리고 항상 일정하다고 할 수 있는 1인당 실질 GDP에 대한 모습들을 우리가 분석을 해보는 겁니다. 자, 이것도 한번 어떻게 되어 있을까? 자, 항상 1인당 실질 GDP가 증가하고 있다. 자, 그럼 전체 실질 GDP를 우리가 1인당 실질 GDP로 만들기 위해서는 어떻게 해야 될까요? 자, 한번 우리 아마 예전에 GDP 했을 때 1인당 GDP는 어떻게 구한다고 했습니까? 자, GDP를 전체 인구로 나눈다라고 했었죠. 그럼 여기도 똑같습니다. 1인당 실질 GDP는 GDP를 주어진 조건에서의 인구로 나누시면 되겠죠. 그러면 1인당 실질 GDP가 나올 것 같습니다. 자, 그러면 선택지를 하나씩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2010년에 GDP 디플레이터는 100이다. 자, 아까 얘기한 것처럼 이때가 지금 GDP 디플레이터가 100으로 나오고 있습니다. 자, 주어진 기간에 화폐의 구매력이 감소했다. 우리가 물가를 얘기했을 때 물가가 높아지게 되면 주어진 화폐에 대한 구매력, 즉 우리가 100만 원 있는데 물가가 상승했었다. 예전하고 다르게 그 돈을 살 수 있는 돈의 가치, 돈의 힘이 많이 떨어지게 됩니다. 여러분들 짜장면 한 가격이 하나에 1,000원이었었는데 이제 물가가 오르게 된다. 그러니까 여러분들 그러니까
돈이 10,000원이 있는데 자, 짜장면 가격이 한 그릇에 3,000원이다. 3,000원에서 4,000원이 되었습니다. 자, 그러면 10,000원으로 쓸 수 있는 화폐의 구매력은 전보다는 더 많이 줄어들었다. 이렇게 볼 수 있죠. 예, 요즘에 물가가 많이 오르면서 화폐의 구매력. 그러니까 여러분들 요즘에 10,000원짜리가 쓸 뭐가 없으니까 이제 50,000원짜리도 나오는 그런 모습들을 확인해 볼 수 있었습니다. 자, 주어진 기간에 화폐의 구매력이 감소했다. 예, 맞습니다. 계속 감소하고 있는 모습들. 즉, 특히 이 구간에서 2010년부터 2011년도까지가 화폐의 구매력이 떨어지는 구간입니다. 반대로 2009년도부터 2010년도는 실질의 명목을 앞서기 때문에 화폐 구매력이 높아지고 있는 구간입니다. 예, 구간별로 그런 차이가 있다는 것을 인식하시면 됩니다. 자, 주어진 기간에 1인당 명목 GDP는 감소했다. 자, 주어진 기간에 1인당 명목 GDP는 감소했다. 자, 전체 명목 GDP는 감소했습니까? 자, 주어진 기간에. 자, 여기에서는 지금 명목 GDP가 증가하고 있는 구간이 있죠. 자, 감소하는 구간도 있지만 증가하고 있는 구간도 있기 때문에 3번이 주어진 답에서 추론으로 적절하지 않다. 이렇게 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자, 네 번째, 주어진 기간에 명목금리는 실질금리보다 높게 형성되었다. 자, 명목금리. 자, 우리가 물가 상승률을 감안한 금리가 명목금리입니다. 자, 그리고 물가 상승률을 우리가 반영하지 않는 금리가 실질금리인데, 자, 주어진 기간에 명목금리. 예, 지금 명목 GDP가 더 높아지고 있기 때문에 금리 자체도 지금 높여줘야 됩니다. 즉 명목금리는 이 구간에서는 특히 실질금리보다 높아지고 있다는 것을 확인해 볼 수 있습니다. 예, 금리도 같이 간다. 이렇게 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자, 주어진 기간에 실질 GDP 증가율과 인구 증가율은 동일하였다. 예, 지금 실질 GDP는 증가하고 있고 1인당 실질 GDP는 그대로 있습니다. 그러면 여기에 그대로 있는데 실질 GDP가 증가하고 있다. 그럼 뭐도 같이 증가하고 있다? 인구도 같이 증가하고 있다는 것을 확인해 볼 수 있습니다. 자, 그래서 주어진 조건에서 답은 3번입니다. 자, 28번과 같은 문항들은 조금 분석할 수 있는 문항이고 아주 여러분들 내용을 모른다 하더라도 좀 쉽게 확인해 볼 수 있는 문항인 것 같습니다. 29번은 예, 지금 오쿤의 법칙이라고 이 경제학의 용어를 주고 예, 두 가지 관계를 지금 물어보는 문항으로 지금 출제가 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A국에서 관찰된 실질 GDP의 증가율 그리고 실업률에 대한 변화. 이 둘의 관계에 대한 법칙이 오큰의 법칙이다. 오큰의 법칙이니까 여러분들 입장에서는 뭘까? 예, 일단 잘 모르고 처음 보는 것들은 거의 다 용어에 대한 설명들 줍니다. 그래서 이 법칙에 대한 용어보다는 이 법칙이 어떻게 설명이 되고 있는가, 그리고 선택지에서는 무엇을 물어보는가, 이런 포인트로 여러분들이 접근해 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실질 GDP의 증가율. 실질 GDP는 여러분들 다 아시죠? 우리가 물가 상승분을 뺀 진정한 GDP. 이 실질 GDP고 거기에 대한 증가율입니다. 그리고 실업률에 대한 변화. 자, 근데 실업률에 대한 변화는 제로를 기준으로 위쪽은 기준에 비해서 실업률은 증가하는 모습들에 대한 모습이고 아래쪽으로 가면 갈수록 실업률은 전에 비해서 실업률이 떨어지는 모습입니다. 그리고 실질 GDP에 대한 증가율도 왼쪽으로 가게 되면 기준에 비해서 실질 GDP가 줄어드는 모습이고 0을 기준으로 오른쪽은 전에 비해서 실질 GDP가 증가하는 모습들에 대한 모습을 이 곡선상으로 연결해주고 있습니다. 자, 한번 간단하게 볼까요? 좀 가에 대한 영역은 실질 GDP와 그리고 실업률에 대한 변화와 실질 GDP의 증가율에 대한 변화가 가 부분에서는 실업률은 상대적으로 플러스란 말은 전에 비해서 실업률이 높아지고 있다. 실질 GDP는 전에 비해서 마이너스. 그러니까 실업률은 높아지고 있고 실질 GDP는 낮아지는 모습들의 영역입니다. 그리고 이 나 영역은 이것과 다르게 오히려 실업률과 실질 GDP가 같이, 그러니까 둘 다 실업률도 증가하면 실질 GDP도 증가인 영역입니다. 이 곡선이 여러분들이 좀 착각하기 좋게 반비례로 그려져 있으니까 하나가 증가하면 하나는 감소하겠구나. 예, 그런 의미가 아니라 이 나 영역에서는 실업률과 실질 GDP가 각각 플러스 영역입니다. 각각 증가 영역입니다. 그리고 나 영역 다음부터는 실질 GDP가 증가하고 실업률은 마이너스, 전에 비해서는 낮아지는 모습입니다. 그리고 이쪽 선, 자, 이쪽은 0이기 때문에 실질 GDP에 대한 증가는 플러스, 그리고 실업률에 대한 변화는 제로. 이런 부분도 우리가 선택지로 충분히 나올 수 있는 영역이다. 이렇게 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자, 그러면 문항에 대한 선택지를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첫 번째 가시기에, 자, 가시기입니다. 실질 GDP가 증가하고 실업률은 상승했다. 예, 실질 GDP가 증가는 아니라고 했었죠. 자, 그리고 실업률은 상승했다. 예, 실업률은 점점 증가하는 모습들 플러스 영역입니다.
무슨 얘기인지는 알겠죠? 그리고 실질 GDP에 대한 증가율은 0보다 왼쪽에 있기 때문에 마이너스 영역입니다. 그래서 틀렸고요. 두 번째, 가 시기에 경기 안정화 정책을 편다면 총수요 증대 정책을 시행할 것이다. 우리가 총수요 총공급 미리 29번 다음에 30번도 요 용어가 나오기 때문에 같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총공급, 총수요. 특히 거시경제에서는 우리가 미시랑 다르게 자, 총공급 그리고 총수요. 자, 이렇게 여러 가지 구성 요소로 이렇게 내용이 이렇게 전개가 되고 있습니다. 자, 총공급은 자, 한 나라 안에서 한 나라 안에서 내국인 외국인을 가리지 않고 전체 그 공간 안에 있는 모든 사람이 생산했었던 GDP가 여기에 포함됩니다. 그리고 요즘엔 개방 경제이기 때문에 수입도 여기에 포함이 됩니다. 수입. 영문으로 임포트에서 M을 씁니다. 자, 그리고 총수요는 가계와 기업의 수요, 민간 수요가 있고요. 민간 투자가 있습니다. 그리고 정부 부분, 정부 지출이 있고요. 그리고 우리나라 물건을 해외에 있는 많은 사람들도 원할 때 우리가 뭘 해줘야 되겠습니까? 예, 수출을 해줘야 됩니다. 그래서 민간 수요 같은 경우는 영문으로 C, 컨슈미라는 표현을 쓰고 민간 투자는 investment, I, 그리고 정부 지출은 government라는 표현을 써서 G라는 표현을 쓰고 수출은 우리가 export라는 표현을 써서 X 이런 표현을 씁니다. 자, 그런데 이 두 가지 구성 요소에서 지금 나와 있는 것처럼 가 시기에 경기 안정화 정책을 편다면 자, 경기 안정화 정책을 편다면 총수요 증대 정책을 시행할 것이다. 자, 경기가 여러분들 너무 침체되어 있다. 자, 가 시기 한번 볼까요? 가 시기는 실업률은 높고요. 실질 GDP는 마이너스 영역입니다. 우리가 봤을 때는 경기가 아주 호황, 활성화 이런 영역이 아니라 경기가 되게 침체되어 있는 부분입니다. 그러면 이 경기를 활성화시켜줘야 되겠죠. 여러 가지 정책들이 있습니다. 그럼 여러분들이 이 내용을 봤을 때는 경기를 활성화시켜주기 위해서 총수요 부분 어떻게 해줘야 된다? 증가를 시켜줘야 되는 모습들. 경기를 활성화시켜줘야 되는 모습들이 필요하겠죠. 자, 그러면 가 시기에 경기 안정화 정책을 편다면 총수요 증대 정책을 시행할 것이다. 예, 경기 활성화를 위해서 이 부분이 민간 수요 이렇게 좀 적으면 안 될 것 같습니다. 민간 소비. 이게 좀 더 명확할 것 같습니다. 자, 민간 소비. 즉, 가계와 기업이 소비할 수 있는 부분들을 많이 장려할 수 있는 여러 가지 정책들을 취해줘야 될 것 같습니다. 뭐 세금을 인하시켜준다든지, 각종 지원을 해준다든지. 그래서 민간 소비를 장려하고, 그리고 기업들이 투자를 할 수 있는 여건들을 많이 마련해줘야 될 것 같습니다. 그렇게 해야만 총수요가 증대가 되겠죠. 그리고 가계와 기업, 즉 민간이 제대로 소비와 투자를 못했을 때 정부가 이렇게 지출할 수 있는 부분들, 정부에 대한 지출들, 즉 세출을 많이 늘려줘야 되겠죠. 그리고 국가에서 제대로 지금 소비가 안 된다고 하게 되면 해외 소비를 창출해야 되겠죠. 즉 해외 수요를 창출해야 됩니다. 뭐가 필요하다? 수출이 필요하겠죠. 그리고 경기 안정화를 위해서는 여기 나와 있는 것처럼 총수요 증대 정책을 우리가 필요로 한다. 예, 맞는 표현인 것 같습니다. 자, 세 번째, 나 시기에 수출이 급격히 감소하고, 예, 나 시기입니다. 나 시기 같은 경우는 실질 GDP가 증가, 그리고 실업률도 같이 증가하는 모습들이 나타난다고 했습니다. 자, 나 시기에 수출이 급격히 감소하고, 자, 수출이 급격히 감소한다. 자, 수출이 여기에 나와 있네요. 수출. 자, 이 부분이 여러분들 감소한다. 자, 그럼 이 부분에 대한 부분을 우리가 여기에서 어떻게 도출할 수 있을까? 자, 위에 나와 있는 ASAD에 대한 부분들을 한번 확인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AS는 GDP와 즉 수입으로 구성되어 있다라고 했었습니다. 자, 그런데 이 GDP는 항등식인데 이 GDP는 어떻게 구성이 되어 있었습니까? 민간 소비, 그다음에 민간 투자, 정부 지출, 그리고 수출이 있었습니다. 수출에서 GDP 영역이 아까 수입이 있었죠. 예, 이 GDP를 남겨두고 수입이 어디로 온다? 예, 오른쪽으로 넘어와서 이런 식으로. 즉 수출에서 수입을 뺀 영역. 이게 순수출입니다. 자, 이런 식으로도 우리가 총수요, 총공급을 우리가 표현할 수 있는데요. 자, 문항에서 봅시다. 나 시기에 수출이 급격히 감소한다. 나 시기에 수출이 급격히 감소한다. 자, 이 부분이 급격히 감소하게 되면 나머지 부분은 그대로 있다라고 봅시다. 선생님이 굳이 수입까지도 안 적어주더라도 자, 만일 수출이 급격히 줄어든다.
그럼 항등식이기 때문에 GDP도 같이 줄어들 수밖에 없겠죠. 어느 정도는 영향을 미치는데요. 여기에서는 낮 시기에 수출이 급격히 감소하고 낮 시기에 수출이 만약 급격히 감소하게 되면 수출의 감소가 뭐에 영향을 미친다고 했었습니까? GDP에 영향을 미친다고 했습니다. 그럼 수출이 감소하게 되면 GDP의 증가율은 오히려 마이너스 영역이 돼야 되죠. 플러스가 아니라 마이너스 영역입니다. 여기에서는 급격히 감소한다. 자, 이 영역에서는 설명해 볼 수 있는 그런 논리가 좀 정리가 안 될 수 있는 부분이기 때문에 틀렸다. 이렇게 볼 수 있습니다. 자, 그리고 실업률이 하락했다. 실업률의 하락에 대한 모습은요. 여기에 나와 있죠. 하락이 아니라 증가에 대한 모습이죠. 0보다 크기 때문에. 이 부분도 틀린 것 같습니다. 자, 위 관계에 따르면 실질 GDP가 증가해도 실업률이 변하지 않을 수 있다. 자, 실질 GDP가 증가한다. 오른쪽 영역이죠. 0을 기준으로 우측이 다 플러스이기 때문에. 자, 그런데 실업률이 쭉 플러스에서 쭉 내려오다가 마이너스가 아닌 부분, 즉 제로인 부분이 여기 나타나죠. 자, 이 부분이 여기에 나와 있는 거. 위 관계에 따르면 실질 GDP가 증가해도 플러스 영역, 실업률이 변하지 않을 수 있다. 실업률이 변하지 않은 영역, 제로 부분이 나타납니다. 자, 그렇기 때문에 닐 부분은 맞는 표현입니다. 뭐 그렇게 복잡한 문제는 아닌데 여러분들 좀 이렇게 분석적으로 정리를 하게 되면 답을 쉽게 찾을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자, 30번 문항은 자, 2차 세계대전 이후 자, 미국에서는 두 차례 심각한 경기 침체. 여러분들도 많이 경험해 봤을 수 있는 경기 침체. 근데 여러분들이 경험해 봤었던 부분들은 IMF 외환위기, 뭐 여러분들이 직접적으로 경험을 했었던 시기는 아니겠죠. 거의 태어난 시기가 거의 비슷한 것 같은데. 자, 여하튼 경기 침체. 자, 이 지문에서는 두 가지의 경기 침체가 나와 있습니다. 1970년대 때 유가 파동으로 인한 경기 침체. 여러분 제일 많이 들었었던 석유 파동, 오일 쇼크 이런 표현들을 이 부분입니다. 그리고 이거는 우리나라가 원인이 된 것은 아니고, 자, 2008년 이후 금융위기로 인한 경기 침체, 미국발 경제위기입니다. 자, 이 두 가지로 인해서 지금 문항에서는 물어보는 것은 총수요와 총공급의 관계입니다. 총수요와 총공급. 자, 아까 똑같이 얘기한 거. 자, 설명이 생각이 나시죠? 자, AS는 뭐가 있었다? GDP와 수입이 있었고, 수입이 뭐라고 했습니까? M이었었고요. 자, AD는 이제 아시겠죠? 민간 소비, 민간 투자, 정부 지출, 그 다음에 뭐가 있었습니까? 수출. 이렇게 있었습니다. 아마 29번 문항에 각각에 대한 설명을 제가 다 했습니다. 자, 이 둘에 대한 관계에 대해서 물어보는 문항입니다. 자, 그럼 이 두 가지 조건에서 두 경우 모두 국민소득의 감소와 실업률 증가를 초래했다. 국민소득의 감소, 그 다음에 실업률의 증가. 자, 전자의 경우에는 높은 인플레이션을 동반한 반면, 자, 전자의 경우에는 높은 인플레이션. 자, 후자의 경우에는 디플레이션이 발생했다. 자, 인플레이션, 디플레이션, 뭐 여러분들 기본적으로 아시는 내용이라고 생각이 됩니다. 급격한 물가 상승, 급격한 물가 하락. 일반적으로는 경기가 되게 과열됐을 때, 일반적으로는 경기가 많이 침체됐을 때 일어난다. 그리고 이 부분을 여러분들이 그래프 상으로도 확인을 해 주셔야 될 것 같습니다. 자, 첫 번째 그림. 첫 번째는 유가 파동이랑 경기 침체입니다. 자, 유가 파동을 인한 경기 침체. 자, 똑같이 총 공급 AS와 총 수요 AD. 그리고 세로축은 거시경제이기 때문에 물가. 가로축 같은 경우는 뭐 생산 영역에서 GDP. 이렇게 우리가 볼 수 있죠. 똑같이 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AS, AD. 물가. 자, 그리고 GDP. 자, 그럼 첫 번째 같은 경우는 우리가 유가 파동이랑 경기 침체. 우리가 총 공급 또는 총 수요에 영향을 미치는 요소. 자, 우리가 유가가 상승하게 되면 기업체 입장에서는 아주 중요한 생산 비용이 원자재, 그리고 거기서 가장 중요한 부분이 이 원유의 가격입니다. 원유 가격은 기업체 입장에서는 영향을 미칩니다. 자, 왼쪽으로 가게 되면 우리가 감소하는 부분들, 오른쪽으로 가게 되면 증가죠. 자, AS 영역에서 왼쪽으로 가게 됩니다. 첫 번째 우리가 기억 부분에 대한 설명은 이런 그림으로 우리가 볼 수 있습니다. 자, 그러면 총 공급이 왼쪽으로 이동을 했습니다. 자, 물가가 상승하게 되고 생산량이 줄어들게 됩니다. 생산은 결국 우리 입장에서는 분배는 결국은 소득이죠. 생산이 감소하게 되면 소득도 감소하는 모습들이 나타납니다. 그리고 생산이 감소하게 되면서 실업자도 증가하는 모습들. 우리 경제에서의 두 마리 토끼가 물가와 실업입니다. 자, 눈으로 보시는 것처럼 물가 상승,
생산도 감소. 생산 감소는 뭐로 이어진다? 실업 증가로 이어집니다. 즉 물가와 실업이 동시에 물가 상승과 실업 증가가 동시에 나타나는 경제 최악의 상황. 자, 그게 뭐라고 했습니까? 예, 스태그플레이션에 대한 상황이 지금 기억을 통해서 확인해 볼 수 있습니다. 자, 첫 번째 그림은요. 우리가 거시경제에서 총공급이 원인이 돼서 이러한 모습으로 우리가 좀 부작용을 크게 봤었다. 이렇게 좀 정리를 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자, 두 번째 부분은요. 2008년 이후 금융위기로 인한 경기 침체. 자, 여러분들 금융위기. 금융기관들이 여러분들 돈을 빌려서 돈을 떼먹히고 대를 못 받게 되면 이자율을 어떻게 할까요? 예, 되게 높일 수밖에 없습니다. 그리고 해외에 돈을 빌려 썼던 돈들을 많이 회수를 하려고 하겠죠. 기업체 입장에서. 그리고 가게 입장에서도 여러 가지. 가게 입장에서는 지금 소비를 하고 저축을 하고 싶은데, 지금 소비를 하고 싶은데, 지금 금융위기를 통해 가지고 이자가 되게 높아진 상황입니다. 소비보다는 뭐를 많이 한다? 저축을 많이 하려고 했죠. 그래서 소비 부분에 대한 위축. 그리고 기업체 입장에서는 금융위기를 통해서 이자가 아주 높아집니다. 그럼 제대로 된 대출이 잘 이루어지지 않겠죠. 예, 이자에 대한 부담이 크기 때문에. 그래서 총수요에 영향을 미치게 됩니다. 자, 두 번째 그림 같은 경우는 총수요에 영향을 미쳐서 총수요에 영향을 미쳤기 때문에 오른쪽으로 이동하는 것이 아니라 왼쪽으로 이동을 해야 되겠죠. 자, 저같은 실수를 하시면 안 됩니다. 자, 왼쪽으로 이동을 할 겁니다. 자, 그러면 나타날 수 있는 접점이 물가는 떨어지고 GDP는 줄어듭니다. 아까 GDP는 줄어든다. 생산이 감소, 소득이 감소, 그리고 실업이 증가합니다. 자, 이 부분은 물가는 떨어지고 실업은 증가하는 경제의 두 마리 토끼 중에서 한 마리는 물가는 어느 정도 안정적인 모습들, 그런데 실업은 놓치는 모습들. 예, 두 개를 동시에 충족을 못했었죠. 자, 그리고 물가적인 측면에서 우리가 집중해서 봤을 때 뭐가 일어납니까? 예, 디플레이션이 일어난다. 이렇게 볼 수 있습니다. 왼쪽 부분, 첫 번째 유가 파동이라는 부분은 예, 경기 침체와 물가 상승, 인플레이션이 일어나고 있고요. 오른쪽 부분 같은 경우는 단순하게 디플레이션, 경기 침체에 대한 모습이 일어나고 있습니다. 자, 그러면 이 내용을 정리를 이렇게 해보고 선택지를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첫 번째, 기업은 유가 파동 이래 유발된 것이므로 총수요 변동, 총수요 변동이 아니라 총공급 변동이 원인이 된다고 했습니다. 자, 두 번째, 니은은 실물 부분과는 관계가 없는 금융 부분의 위기에 의한 것이므로 총수요, 총공급 관점에서 분석하는 것은 타당하지 못하다. 예, 총수요, 총공급 중에서 특히 총수요 관점 속에서 이해가 된다고 했었습니다. 예, 총수요, 총공급으로 충분히 설명할 수 있는 부분입니다. 자, 세 번째, 기업은 총공급의 변동에 의한 요인이 상대적으로 큰 반면 자, 총공급에 대한 변동 부분. 그렇죠. 그리고 니은은 총수요 변동에 의한 요인이 상대적으로 크다. 예, 총수요에 대한 변동. 각각 맞는 표현인 것 같습니다. 예, 답은 3번이 될 것 같고요. 4번 물가의 변화는 통화 증가율에 의해 결정되므로 기역, 니은 모두 총수요 변동이 주 요인이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특히 통화량 증가, 우리가 인플레이션에 영향을 미치는 것은 총수요, 총공급적인 측면도 있지만 우리가 통화량에 대한 증가도 인플레이션에 대한 원인이 됩니다. 다만 여기에서는 지금 통화량 증가에 대한 부분들을 확인해 볼 수가 없죠. 그래서 물가의 변화는 통화 증가율에서 결정된다. 그래서 기역, 니은 모두 총수요 변동이 주 요인이다. 아니죠. 아까 얘기한 것처럼 이 부분은 총공급, 그리고 오른쪽 부분은 총수요. 통화량에 대한 부분보다는 각각에 대한 부분들이 이렇게 설정되어 있습니다. 자, 이런 식으로 우리가 묶어서 얘기할 수는 없을 것 같습니다. 다섯 번째, 기역, 니은 모두 실업률의 상승을 동반했으므로. 자, 한번 확인해 볼까요? 자, 실업률. 자, 그 다음에 실업률. 예, 실업률의 상승을 동반했으므로 총수요 곡선의 이동 없이 총공급 곡선의 이동에 의해서만 나타난 경기 침체이다. 둘 다 실업에 대한 증가는 예, 확인해 볼 수 있었습니다. 자, 그런데 총수요 곡선 이동 없이 첫 번째 나와 있는 이 석유 파동, 오일 쇼크 같은 경우는 총공급에 대한 변동, 그리고 금융위기는 총수요에 대한 변동이죠. 그래서 총수요 곡선의 이동 없이, 예, 총수요 곡선 이동 없는 그림이만 있는 게 아니라 이런 그림도 있죠. 총수요 곡선에 대한 이동에 대한 그림도 있기 때문에 이 부분도 틀렸다.
이렇게 정리해 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자, 이 부분은 거시경제에 대해서 시사적인 문제입니다. 실제로 여러분들이 과거에 있었던 경제의 가장 큰 충격이라고 할 수 있는 부분과 최근에 있었던 여러분들 경제 위기에 대한 모습들입니다. 각각 우리 경제에서 총공급, 총수요적인 측면에서 확인해 볼 수 있었고요. 각각 물가와 실업에 어떤 영향을 미치는가 이것도 여러분들 볼 수 있었습니다. 그리고 오일 쇼크는 스태그플레이션. 경기 침체와 급격한 물가 상승, 인플레이션이 동반되는 경제 최악의 상황이라는 것. 그리고 금융위기 같은 경우는 디플레이션, 경기 침체로 이어졌다는 것. 원인은 총수요가 감소했기 때문이다.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자, 31번은 다음 자료로부터 도출할 수 있는 추론입니다. 계속 이번 강의에서는 추론 문제가 계속 나오고 있습니다. 자, 특히 뭐 경제 문제 같은 게 수능 문제도 그렇고요. 추론 문제가 많이 나올 수밖에 없습니다. 단편적으로 아는 것들 뭐 이런 것들은 뭐 중요하진 않겠죠. 자, 지난해 2월 1일 자, 우리나라의 이자율. 자, 현재 우리나라의 이자율. 예, 우리가 좀 이자율이 많이 떨어졌다 하더라도 주변 선진국들, 또 유럽이라든지 미국에 비해서는 우리가 이자율이 많이 높은 편인 것 같습니다. 예, 특히 뭐 유럽이라든지 그리고 일본, 미국 같은 경우는 이자율이 좀 전혀 없는 경우도 있고요. 가장 이자율이 센 나라들, 어떤 나라일까요? 가장 돈에 대한 수요가 많은 나라들. 돈에 대한 수요가 많다는 말은 그만큼 투자가 많은 나라들. 뭐 중국이라든지 동남아시아의 뭐 베트남이라든지. 그리고 향후에 여러분들 월드컵 그리고 올림픽을 치를 아마 브라질 같은 경우도 아마 이자율이 뭐 예전에 비해서 많이 높아질 것이다. 이렇게 볼 수 있죠. 대한민국도 예전에 한창 고도 경제 성장 시기 때는 이자율이 많이 높았습니다. 지금은 돈에 대한 수요가 뭐 그렇게까지는 아니기 때문에 이자율이 많이 떨어지고 있는 것 같습니다. 반대로 자금에 대한 공급도 많아졌기 때문에 이자율도 많이 떨어지고 있는 것 같습니다. 자, 미국의 이자율은 0.16, 일본의 이자율은 0.1, 우리보다 상당히 낮게 지금 여기서 책정이 되어 있습니다. 그럼 여러분들이 상식적으로 사람은 이기심을 가지고 있고 돈을 벌고 싶습니다. 여러분들도 이자율이 높은 곳에 단순하게 돈만 벌고 싶다 하게 되면 이자율이 높은 곳에다가 저축도 하고 투자를 하겠죠. 예, 단순하게 돈만 본다고 하게 되면 우리나라에 여러분들이 돈을 맡겨서 이자율을 얻고자 할 겁니다. 예, 돈에 대한 공급이 어디로 많이 몰리게 된다? 대한민국, 우리나라로 많이 몰릴 수밖에 없겠죠. 특히 어떤 나라의 돈들이 미국과 일본의 돈들이 상대적으로 이자가 높은 우리나라 쪽으로 몰릴 수밖에 없을 것 같습니다. 자, 그 다음에 두 번째 포인트입니다. 당시 달러당 1180원을 기록했던 환율입니다. 자, 환율에 대해서는 여러분들도 많이 보셨을 것 같습니다. 특히 개방경제에서 교역이 있을 때, 개방경제에서는 폐쇄경제면 우리가 굳이 다른 나라 돈에 대한 관심을 기울일 필요는 없습니다. 근데 국제거래를 할 때는 다른 나라, 그렇죠. 국제거래를 하는 데 있어가지고 국가 간의 화폐가 서로 단위가 다르죠. 그래서 화폐 간의 교환 비율을 우리가 둘 수밖에 없습니다. 화폐 간의 교환 비율, 그게 뭐가 된다? 환율이죠. 자, 화폐 간의 교환 비율입니다. 그런데 우리나라는 고정환율제가 이제 아니라 변동환율제입니다. 자, 변동환율제이기 때문에 지금도 환율이 자꾸 변하고 있죠. 선생님 과거에는 뭐 1달러에 뭐 700원, 지금 한창 IMF 위안이기 때는 2,000원에 육박했다가 지금은 1,000원이 조금 넘는 선에서 우리가 환율이 결정되고 있는데, 자, 이 지문에도 달러당 1,180원. 자, 한번 1달러당 1,180원. 아이고. 그런데 이 환율이 최근에 얼마로 지금 하락하게 된다? 1,075원으로 하락하고 있다. 자, 환율이 하락하고 있습니다. 자, 모든 시장은 우리가 보이지 않는 손 가격에 의해서 움직이죠. 우리가 생산물 시장에서도 가격, 노동 시장에서는 우리가 가격에 대체할 수 있는 임금, 뭐 이런 식으로, 예, 외환 시장에서도 뭐에 따라서 움직인다? 환율에 따라서 시장이 움직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거래량이라고 합시다. 똑같이 공급과 수요. 자, 그런데 우리나라 여기에서 왜 이렇게 하락했을까요? 근데 벌써 문제에서 이렇게 나온 것 같습니다. 즉, 미국과 일본에서 이자율이 낮으니까 많은 돈들이 어디로 모여들게 된다? 우리나라 쪽으로 돈이 모여들게 되죠. 자, 그러면 우리나라에서
돈에 대한 공급, 즉 세계 나라들의 돈에 대한 공급이 증가하게 되니까 환율은 어떻게 된다? 떨어지죠. 그리고 거래량은 증가할 수 있습니다. 같은 맥락에서 자, 환율이 1달러에 1182원에서 1달러에 1075원이 됐습니다. 자, 이 부분이 뭐가 되는 겁니까? 환율 하락입니다. 그리고 다른 말로 예전에는 1달러를 얻기 위해서는 1182원을 줬어야 되는데 지금은 1달러를 얻기 위해서는 1075원만 주면 됩니다. 즉 우리 돈의 기준에 봤을 때는 우리 돈의 가치가 예전에 비해서는 더 많이 증가했다는 것을 확인해 볼 수 있습니다. 더 셌다, 더 증가했다 이렇게 확인해 볼 수 있습니다. 이걸 뭐라고 부른다? 평가 절상이라는 표현을 씁니다. 즉 우리나라 돈의 기준에 봤을 때는 환율 하락이고 평가 절상입니다. 반대로 달러로 봤을 때는 뭐가 되겠습니까? 환율 상승과 평가 절하가 되겠죠. 자, 만일 이렇게 되었을 때 우리가 생각해 봐야 될 부분들이 있습니다. 이 부분에 우리가 쓸 수 있을까요? 자, 만일 환율 하락이 되었다. 즉 평가 절상이 되었다. 수출은 어떻게 될까요? 자, 우리가 환율 하락과 평가 절상. 우리 돈의 가치가 너무 컸죠. 자, 수출은 어떻게 되겠습니까? 자, 외국 사람들 입장에서는 예전에 1달러, 즉 미국 사람들 입장에서는 1달러 줬으면 대한민국 물건 1182원짜리 샀습니다. 자, 그런데 지금 환율에 대한 변동, 환율이 하락하게 되면서 미국 사람이 1달러 주게 되면 예전에 대한민국 물건 1182원짜리를 사지 못합니다. 얼마짜리 살 수 있다? 1075원짜리를. 이 말은 예전에 1182원짜리를 사기 위해서는 1달러보다 더 많은 돈을 지불해야 됩니다. 자, 그러면 미국 사람들 입장에서는 그렇죠. 제품에 대한 가치는 그대로 있는데 가격만 올라갔죠. 즉 우리나라의 물건의 입장에서는 가격 경쟁력이 떨어지게 됩니다. 미국 사람들 입장에서는 그 물건을 사고자 하는 동기부여가 제대로 되지 않겠죠. 예, 수출은 줄어들게 됩니다. 반대로 수입은요. 대한민국의 입장에서 예전에는 외국의 물건, 1달러짜리 물건을 사기 위해서는 1182원이라고 하는 대한민국 돈을 줘야만 샀었습니다. 지금 얼마만 주면 되는 겁니까? 예, 더 낮은 가격, 1075원만 주면 1달러짜리 물건을 살 수 있죠. 그래서 외국 물건에 대해서, 특히 미국 물건에 대해서 구매에 대한 동기부여가 일어날 겁니다. 수입은 증가하게 됩니다. 자, 그러면 우리가 무역 수지는 어떻게 된다? 악화되겠죠. 이런 것들을 우리가 확인해 볼 수 있습니다. 수업 시간에 아직까지 안 되었었지만 이 무역 수지는 가장 대표적인 무슨 수지다? 경상수지의 일종이라고 했습니다. 예, 경상수지라고 말하면 좀 그렇지만 경상수지에 포함되는, 특히 대한민국에서는 가장 중요한 경상수지가 무역수지입니다. 예, 경상수지 또는 무역수지 악화에 영향을 줍니다. 뭐가요? 환율이. 자, 그러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지난 6월 이후 원화 가치는 달러화에 비해 하락했다. 자, 원화 가치는 달러화에 비해 하락했다가 아니라 어떻게 됐습니까? 예, 가치가 평가 절상됐었죠. 예, 높아졌습니다. 상승됐습니다. 자, 지난 6월 이후 국내 금융시장에서는 달러화의 공급이 감소했을 것이다. 자, 달러화의 공급, 즉 낮은 이자율이기 때문에 그렇죠. 예, 달러화의 공급이 어디로? 대한민국 쪽으로 모여들었을 것입니다. 자, 틀렸죠. 자, 지난 6월 이후 환율 변화는 우리나라 경상수지 흑자를 늘린 요인이다. 자, 특히 우리나라 경상수지 흑자 아니라고 했었죠. 예, 무역수지를 악화시켰습니다. 즉 적자 쪽으로 갈 수 있는 요인이 되었다고 했었습니다. 자, 지난 6월 이후 자, 우리가 원화와 엔화의 가치, 즉 엔화를 기준으로 봤을 때 원화의 가치 똑같이 이것도 환율이 일정하다면, 즉 원화와 엔화의 가치가 일정하다라고 하게 되면 원화 표시 국채보다 일본 엔화 표시 국채에 투자하는 것이 유리했을 것이다. 자, 환율이 일정하다라고 했을 때 어디에다가 채권을 사는 것이 좋겠습니까? 당연히 이자율이 낮은 일본 것보다는 이자율이 높은 어디? 대한민국의 채권을 사는 것이 훨씬 좋겠죠. 예, 채권도 여러분들 뭐에 따라서 움직인다? 이자율에 따라서 움직입니다. 예, 좀 표현은 좀 이렇게 좀 복잡하게 되어 있는데 예, 이걸 지금 물어보는 문항입니다. 지난 6월 1일 우리나라의 원화 표시 국채에 투자한 사람은
자, 미국의 달러 표시 국채에 투자한 사람보다 더 높은 수익률을 기록했을 것이다. 예, 단순한 수치만 보더라도 3.25% 그리고 미국은 0.16%이기 때문에 더 많은 이득을 우리나라에서 얻었을 것입니다. 자, 31번 문항 같은 경우는 일단은 환율에 대한 부분 그리고 이자율에 대한 부분 이런 부분들 좀 분석적으로 봐야 되는 부분입니다. 세 나라가 나왔었지만 그렇게 복잡하지는 않았었던 문항이라고 생각합니다. 자, 여기까지 2강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